자, 그러면 이제 전공 B 관련된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 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이제 그 정근대 시대 때 이제 근현대 시대 때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비판한 내용들, 그것들이 이제 예전에 한번 2번 나왔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보충 페이지 16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전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거기 2번에 보면 랑케이의 근대 역사의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대전제야. 그래서 과거의 실제에 대한 어떤 진실의 탐구. 여기는 실제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있죠. 그것을 이제 뭐냐면, 사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 거기 이제 하이트 의견이 있죠. 그래서 역사학의 대상은 텍스트화된 과거는 텍스트로 존재하는 역사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현실 인식이 불가능하다. 등등. 그래서 담론적 질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담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배 질서, 어떤 힘의 권력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어떤 언어로 구성된 허구에 불과한 거지. 그 뭐냐면 사실을 팩트에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전제 조건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두 번째죠. 그래서 엄격한 사회 비판을 통해 객관적 역사 서술을 추구해왔다는 그런 역사 연구 방법론의 회의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일시적, 임의적, 그다음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모호하고 주관성이 지니기 때문에 객관적 역사 소설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를 탐구할 수 있던 거, 그 밑바닥에 있는 실제를 탐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데 무슨 계기적 인과관계, 기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하나의 기원 대신에 여러 개의 출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불연설적인 통해서 우연의 현실의 무게가 인정하죠. 그 다음에 이질적으로 비연설적인 파일적 복합제고 어떤 목적적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보시면 보충자료 밑에 도표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해서 뭐냐면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때 이제 객관적 사회 비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 내용을 이제 앞에서 내용은 있죠. 그래서 언어 쓰이기 때문에 못하고 실제라는 것, 그 밑에 원인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근현대 역사학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 A는 나는 이 책에서 단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역사다. 나를 통해 역사를 쓰는 것이다. 역사는 사료에 근거해야지 소신에 근거해서 안 된다. 또 예전에 이제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걸 제가 발췌했는데, 그래서 뭐와 관련된 랑케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거죠. 랑케. 그래서 요게 A의 공통된 역사 연구 방법론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엄격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과거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기획의 의미를 그 해석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A의 전제 조건을 비판해볼 거. 자, 기획은 사료라는 건 뭘로 적혀 있어요? 언어 적혀 있죠. 텍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성, 모호성, 다의성, 주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역사 서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사료의 의미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전제 조건을 비판하면서 의미 쓰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면 뭐 하이트 이론 나오면 모르면 그냥 그 세 개의 단어만 쓰시면 돼요. 담론, 언어, 텍스트. 요거 쓰면 웬만하면 다 걸려들어. 예. 그래서 뭐 복잡하게 외우기 싫다면 요거 세 가지 딱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관계. 자, 제가 이제 이거 든 것은 이제 이민이 이제 몰락하는 과정을 이제 했는데, 고조사에 보면 최충수가 이제 집권자였던 이미 아들 이재용에게 자신이 키웠던 비둘기를 빼앗기니까
그게 이제 채충수가 체충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미 몰락한 것에서 어떤 경제적 배경, 뭐 사회적 배경, 하면 구조 배경 설명한 것보다는 완전히 개인적인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자, 역사의 사건 하나의 원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출발점, 불연성적, 우연적인 것들 오히려 그것이 역사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어떤 계기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도 이제 확실히 와닿는 게 최순실, 박근혜가 그 몰락했던 게 그 최순실한테 넘겼던 그 최순실이 뭐가 때문에 그래요? 그런 태블 PC 하나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 문재인의 그게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 통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죠. 박근혜가 지금 감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밖에 있을 수 있고 자기 집에 있을 수 있고 그게 완전히 뭐랄까요 이질적이고 우연적인 거잖아. 그래서 어떤 뭐 도식화되고 계기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우연적인 요소가 훨씬 더 역사의 변화를 좌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한번 최충수 사례를 들어갖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는 뭐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는 뭐와 관련된 신의 통공이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정조 실력인데 이거 제대로 번역한 사람은 딱 보자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대충 이제 눈에 보면 도고 나오고 뭐 흑파 나오고 그런 단어도 쭉 나오니까 신의 통공이라고 딱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자 사료 해석 부분은 그 밑에 이제 보충 그 답안지 내용에 써놨으니까 보시고 신의 통공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신의 통공. 자, 17페이지 펴보세요. 자, 신의 통공의 의미는 신의 년에 맡긴 곳을 뚫려줬다. 이런 의미인데, 자, 금난적과 페이지 배경은 이제 관련된 거죠. 금난적과 페이지하고. 그 당시 이제 페이지 배경을 보면 상포화폐 경제 발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 그 당시 도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재촉시켰고, 시전체계 안에 있는 사상적 피해를 입혔고요. 사상층에. 그 다음에 건세가 공방과 결탁한 사상 도구의 세력이 점차 확대돼서 금난적과 흑파에 대한 비등한 여론이 이제 형성됐고, 그 다음에 시정상인과 연결된 노론의 정치 자금을 차단시키기 위해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해통공 유기적을 제한 일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을 흑파하고 유기전에 취급된 상품에 제한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게 했다. 그래서 신해통공 의의는 조선사회에 지배한 봉건적 산업질서, 그러니까 이제 정경유착을 통해서 형성된 그 산업질서를 말하죠. 그러니까 유럽의 뭐 길드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의 발전과 도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영향의 한계를 볼까요? 원래 신행통공 자체가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민이 이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그거에 협파를 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이제 그 시전상의 집단이 아니라 누가 대신한 거죠? 사상도구들이. 그래서 사상도구들이 물가를 더 띄워놨죠. 특히 이제 쌀 같은 것들. 그래갖고 나중에 19세기 들어가면 쌀이 부족 때문에, 쌀값 때문에, 쌀 폭등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역의 인물이 다음과 같은 상승을 올린 배경을 니은 측면에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개념을 써보고, 니은과 관련 조치를 명칭과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의정 최재공이라는 셈 있죠. 최재공은, 계통이 노론이의 남인이에요. 남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노론의 그런 정치자금줄 되는 시전상인데 어떤 거를 독점을 깰 수가 있죠. 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상승을 올렸냐? 그 니은 측면에서 이제 하면 이 사람 입장을 땐 그걸 보면 사상도구의 시장을 새롭게 설치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우세한 자본을 많은 독점을 구매하고 물가를 조절하는 것을 혁파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최재공이 어떤 출신이라고 했죠? 남인 출신이었죠? 그래서 노론의 돈줄을 잴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사상도구들 그 당시 남인들에게 돈을 댔거든요. 물론 나중에 노론한테 바뀌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목적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난전인데, 난전의 개념을 써라. 난전이라는 것은
조서기 때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 뭐냐면 시전상인들이 취급한 물종, 그 다음에 상인의 주소 등등을 하는 이 대장이 있어. 거기에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위에 것을 팔 경우에는 난절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그래서 이거 오탄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난전은 예전에도 기출에 나왔지만,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죠? 시청상인 집단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팔지 않는 물건을 몰래 갖다 팔 경우에 시청상인도 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개념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니은과 관련된 조치의 명칭은 뭐죠? 신해통고. 내용은 아까쯤에 말한 유기전을 제한 소상인과 상상자의 상품을 저렇게 판매할 수 있다. 유기전을 제하고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뭐냐면 위안스카의 정치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안스카의 정치 관련된 부분에서 예전에 제재운동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한번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면 18페이지 펴 보세요. 자, 위안스카 정치는 이제 정치판의 중앙집권 강화요. 그래서 지방세력을 제거하고 중앙집권 강화를 통해서 원색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북경호천도 했고, 그 국무를 폐지하고 내각을 무력화시켰죠. 그 약법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죠. 그 다음에 이 원색의 정권은 이제 반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차관을 구입하고, 외세부터.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거기면 그 당시에 이제 국민당과 이제 진보당의 정치활동 보면, 자, 그 동맹회가 이제 나중에 국민당 이름을 바뀌죠. 뒤에 나온 국민당은 좀 이름 성격이 달라요. 그때 이제 그 국내 그 국민당을 뭐냐면 결집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송교인이라는 사람이야. 송교인은 약법을 만들 때 내각챙의제를 강화시키자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제 이 국민당이 이제 다수의 위석을 확보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눈에 걸렸더니 송교인을 위안스카이가 암살시켰고요. 그 국민당 계열에서 이제 삼도독이 이제 파면되니까 제2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에 손본이 그 과정에 일본에 이제 망명해서 따로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종합혁명당이죠. 그것이 나중에 오사운동을 계기 위해서 뭘로 이름을 바뀌죠? 중국 국민당으로 이제 이름을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보당의 란치차오가,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예전에 설명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이파 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요 당시에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공화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모를 받는 위안스카를 지지했지만 위안스카 제재운동,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군대를 조직해 위안스카 타도를 시도했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제재운동을 이제 보면 원사기에는 중앙집권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황제가 되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를 도모했죠. 그 내용을 보면 공화제 폐지, 황제체제의 부활 책동을 했고, 그 당시 외국인과 주한이라는 그 뭐냐면 어용 조직을 이용해서 반대표를 제거하고 황제를 추대하고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엔 반대 때문에 하루 만에 물러나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난고모였던 당개호가 호국권을 조직해서 호국전쟁, 제3의 전쟁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제재 반대 운동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이제 황제까지 되면 중앙 권력을 더 강화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주소에 우유와서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자, 다음 위안스카 관련 자료이다. 자료 A와 관련된 운동의 명칭을 쓰고 이 운동에 반발한 그 지방세의 움직임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자료 B의 당시 일본이 중국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을 쓰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지역을 쓰시오. 자료 A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중국은 민도가 낮기 때문에 공화국이 안 된다. 그래서 황제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건 21개 요구문이죠. 그 유명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 제재운동에 반대하는 자료 A에 반대한 지방세 움직임은 예전에도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운난성에서 원세계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선호하고 국제인 공화정 옹호한다 명목 호국권을 조직하자. 예, 요거 쓰시면 돼요. 당개요라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 자료 B에서 당시 일본이 그
중국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어. 중국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배경. 왜 확장할 수 있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비롯한 구미 열강들이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있죠. 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뭐냐면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침략 확대를 도모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좀 약간 수정할 게 뭐냐면 거기에 당시 일본이 중국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던 배경이라고 했는데 거기 앞에 이제 국제적 배경 좀 첨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갈 지역.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당시 21개 요금을 통해서 일본이 요구했던 그 중국의 어떤 지역을 요구했어요? 상동 지역이죠. 그래서 상동 지역은 주로 누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향력이 독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칭따오 맥주도 독일이 그 당시 거기에 거주해가지고 조차해가지고 만든 맥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조난과 관련된 대원장. 그래서 그 대원장인데, 자, 일단 보면, 기획 문서는 일단 이제 뭐와 관련된 건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연 내용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요거 이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게 집어넣나, 내가? 있네요. 자, 2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20페이지 보면 이제 원리함 정보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문제는 안 냈지만, 중앙집권적 본권제의 개념 좀 알아주셔야겠죠? 그래서 대표 중에 솔주베이 충성서역과 돈주데이북, 이거 유명하죠? 자, 2세 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크라인드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재판권하고 이제 그 당시, 누가 국강 재판권 대입되면 그 내용들,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대원장은 이제 배경이 조낭의 실정.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원래는 이게 근대적 문서는 아니었어요. 봉건귀족들 특권적 권리를 국왕이 확인시킨 봉건적 계약 문서인데 나중에 자유인이라는 개념을 확대해서 가면 원래 그때 자유인이라는 거는 누구 의미한 거야? 아직 봉건제 국가였으니까 주로 이제 귀족들이나 성직자의 의미죠. 근데 이것이 전 국민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이제 근대적 문서로 바뀌게 된 거죠. 의의를 보면 국왕이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 근본 원리, 법치주의를 강조했죠. 그 다음에 영국 입헌 정치 기초이었고, 그 다음 대의 없이 가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의회는 없었지만, 하여튼 다수의 결의를 통해서 가세한다. 이런 것들, 배심제도 보장,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이제 문제 풀면, 4번의 기억에 들어갈 것은, 당연히 대원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서를 체결 배경을 A문과 관계해서 서술하죠. 그래서 A문인데 이 A문은 쭉 읽어보시면 누구냐면 짐은 그를 파면했으며 근데 파문이라는 자체가 나오면 누가 했다는 거야? 항쟁할 수 없는 거지. 이건 교황이야. 교황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이노케티우 3세 쓰시면 돼요. 예. 그럼 이노케티우 3세가 조낭을 파문시켰거든. 근데 이 대원장 자체는 반대했어. 왜냐하면 조낭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낭을 형식적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야? 자기잖아. 자기의 권한도 떨어뜨리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의 권력이 강해야지 교회의 권력도 비례해가지고 거기에 침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면 이 문서를 체결한 배경을 A문과의 관계에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반대했지만 자기가 원초적인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 임명권을 둘러싸고 교황 이노케티우 3세와 충돌하면서 파문 당했잖아. 예.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가에 들어갈 역사적 의미. 짐은 왕국의 일반 동의가 없어서는 일체 국영 명제세 혹은 부족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영국에 의해 가세에 대한 통제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당시에는 영국 의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수의 결정이라는 말, 대의. 이것이 이제 확대 해석되면서 영국 의회가 형성되면서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만이 가세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죠. 예.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같은 것도 이제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은의 자유인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때 자유인의 의미는 뭘까요? 귀족이나 어떤 성직자 같은 특권 정치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소수에 불과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농도제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근대사에 넘어가면서 자유인의 의미가 뭐죠? 전 국민 확대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니은의 후대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게 학대 해석되면서 당시의 자유인의 수는 전 인구의 절반도 되지 못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유인 수가 증가돼서 39조에 갖는 의미가 중요성도 증가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성문법이 없어요. 헌법이. 그러니까 딱 명시되어 있는 헌법이라는 역할이 없고, 뭐가 헌법 역할을 하냐면 되게 예전에 그 합의된 문서들, 그 당시 뭐 상식, 이런 판례, 이런 것들 헌법 역할을 해.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들, 뭐 대원장, 권리청원, 권리장정이 좀 시대에 동떨어질 수 있지만, 좀 배경이 다르죠.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뭐냐, 계속 재해석되면서 헌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불모법 국가의 특징이죠. 예.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단칠정 논쟁과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이의사상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1페이지 펴보세요. 자, 사단칠정 보면 사단은 추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 인의예지죠. 이건 이제 그 순서 무학하고, 그래서 칠정은 이제 가성가학한 거죠. 인간의 7가지 욕망,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단 칠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기대승하고 이항이 논쟁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야? 이가 이제 가담을 한 거죠. 그래서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에서 기발하고 이와 기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항은 기의 빨뿐만 아니라 이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와 기가 동시에 뭐냐면 호발이 가능하다. 근데 이는 기대승 입장에서 뭐만 가능하다. 기발 이승 일동에서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거야. 그래서 주자의 원칙은 뭐냐면 이발은 인정하지 않아요. 기발만 인정해, 주자는. 왜냐면 이발을 인정하면 근본이 흔들리는 거잖아. 그 기발만 인정하는데, 근데 이항은 주자의 학설 따르면서도 왜 기발을 강조할까? 이발을 강조했어요. 이거는 좀 주제의 그 견해에 떨어지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항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야? 홍고파들이 날떴던 시대죠.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 자율성이 강조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발을 강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발을 해갖고 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이가 살았던 건 이제 훈구파들이 이제 뭐냐면 없어지고 선조 때죠. 그때는 이제 16세기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들이 드러날 때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필요했던 거야. 개선이. 그래서 기발을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통기국론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항의 사상과 그 다음에 그 이의 사상 이렇게 있는데 이항의 사상보다는 이의 사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의 사상이 나왔죠. 그래서 이의 사상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의 사상을 내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뺐네요. 예,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통기국론과 기발일승 일도설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는 이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나에 반영된 논쟁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논쟁의 사상적 의의를 쓰시오. 이 기획사상의 변화, 배경을, 보고, 그, 이은에 반영된 이론의 명칭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는 누구 사상이죠? 태계진이니까 이항. 그 다음, 나는 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의 명칭은 사단칠정 논쟁이죠? 유명한. 사상적 의의는 제가 이제 있는데, 이게 그 심부셈에 있는 내용인데, 그 사단칠정 등 이기 심성 논쟁을 통해서 조선학자들 주자 성리학 등 이기가 거의 완벽한 수준에 놓고, 더 나아가 주자 성리학이 완전하게 해결을 못했던 이기론과 심성론 완전하게 해결을 못했던 이기론 심성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성리학은 언제 받아들였어요? 거의 후기 때죠. 근데 주자 성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조선 초기 때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걸 받아들였는데 그걸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이제 이해를 못할 때는 막 자기 논쟁을 하자, 스터디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논쟁을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한국식의 어떤 주자학이 탄생된 거죠. 한국의 주자학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의 주자학에 비해서 심성론이 되게 발달됐어요. 심성론. 그래서 이걸 이제 더 발전시킨 거, 주자 성리학보다.
그래서 이 길을 이제 인간의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사단 칠정론을 통해서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해 나는 이왕이죠. 그럼 이왕의 사상의 형성 배경을 쓰면 주자성리화된 이해가 심화되고 훈축과 투쟁 과정에서 구체제의 제야사림의 비판의식이 바탕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해서 이해의 어떤 자율성, 도덕적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이제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일몰가다. 이거 여기 딱 보면 이기 불산이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두루두하고 기를 국한되며 이의 작용 없이 기의 작용 없이 쭉돼 있나. 이거는 뭐와 관련된 이도니까요. 이통기국론, 기발이승, 일도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통기국론은 뭐가 하냐면 모든 사물에는 뭐가 있어? 이가 내재되어 있죠. 근데 왜 기의 차별성에는 기가 차별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 내재된 이를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기부터 바로잡아야죠. 그러면 이 기라는 건 뭐야?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 경제적인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16세기 때 이제 살인파가 집권됐잖아. 그래서 정책을 좀 담당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도덕적 문제에 막 국한됐어, 살인들이. 근데 현실 문제 정치를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민주당도 그렇죠. 예전에 적폐청산만 외쳤잖아. 적폐청산만 외쳤으면 통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죠. 경제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통하는 거잖아. 예. 이런 거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기발이승입도서 아까 전에 기가 바라고 누가 타는 거죠? 이승이 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승마할 때 탄다고 하죠. 승마. 근데 기가 바라는데 기라는 건 가성가학이잖아. 그러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가 거기에 타서 뭐야? 통제를 해야지. 말을 타서 통제를 하는 것처럼 기를 타서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기가 바라고 이가 타서 통제하는 거.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를 냈냐면 정강기 시대 때 관련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되게 정강기 시대 사회변화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뭐 선거권, 여성 선거권 획득 이런 것들 나왔는데 저는 좀 방향을 돌려서 그 정강기 때 맺어진 여러 가지 협정 내용을 이제 냈어요. 배상금 내용이나. 그러면 여기에서 정강기라는 건 뭐죠? 일단 개념 설정이 정강기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중간기.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그 중간 시기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군비 축소 문제와 배상금 문제 부분을 볼게요. 22페이지. 자, 군비 축소 문제에서 제일 유명한 회담이 1921년에 맺어진 워싱턴 회담이죠. 네. 그 워싱턴 회의는 이제 사국조약, 구국조약, 그 다음에 워싱턴 군비 축소 회담이 있어. 그러니까 그 워싱턴 회담이 이제 그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배경을 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21일 요구 등 중국의 우울적 지위 확보의 경제 발전, 일본은 러시아 혁명, 북만주나 시베 야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을 볼 때는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맺어진 조약이 워싱턴 회의고요. 일본도 시대가 협조 외교에서 그걸 이제 응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서양에서는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됐는데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중심의 무슨 체제가 형성됐죠?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워싱턴 체제가 형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국조약이 갖고 이제 사국조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렇게 맺어있는데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영토 보유권 인정했고요. 근데 구국조약 같은 게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 이제 확인된 것이 뭐냐면 문호개방 원칙을 존중을 해줬고 그 다음에 21개 요구가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군축회담도 같이 했어요. 군축회담.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 비율을 이제 요때는 항공모함이죠. 주요감이. 그 당시에 항공모함이 주요감이었으니까 5대 3대 3대 1.5대 1.7도 대 1.75대. 그럼 일본이 약간 불리하죠. 근데 일본이 그걸 수용했던 것은 그 당시 시대화된 협조이기 때문이야. 시대에 왜 협조되게 했을까요? 미국의 생산을 갖다 팔려면 미국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결과 영향을 보면 중국의 영토에 보존됐고 기회균등, 문호개방이라는 명목 안에
그 당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됐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뭐냐면 국제지수 워싱턴 체제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부에 사서 나중에 5.16 사건이나 뭐 2.16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다음 31년에 런던 회의가 개최됐어요. 그래서 런던 회의는 이제 군비 지출의 사건이 피셨던 대공황 이후에 했는데, 요때는 그 주역함이 아니라 보조함이야. 보조함은 뭐냐면 그 밑에 있죠. 대순양함, 경수양, 구축함, 잠수함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주력함은 항공모함이죠. 근데 항공모함은 그 뭐냐면 비행기를 싣고 이제 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항공모함 전력이 있어야지 이제 뭐냐 기동 타격대도 만들고 상대국도 공격하고. 근데 항공모함의 단점이 있어. 뭐냐면 얘네들이 자체 방어 시설이 좀 약간 약해요. 항공모함은 주로 항공기만 싣다 보니까 자체 방어 시설이 큰 대포라든지 뭐 미사일이나 이거 실 수 없어요. 없죠. 주로 뭐냐면 기관총, 발칸포 그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 옆에 항공모함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 호위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항공모함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위함들 같이 움직여요. 뭐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순양함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주입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일본이 좀 손해봤죠. 10대 10대 7대 7.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는 이 당시 외상이 시대화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평화조약도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평화조약이 뭘까요? 누카노 조약이죠. 예, 누카노 조약. 그래서 그때 독일 외상 스토렌제만이 제2에서 누카노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베르사유 조약 준수, 협정국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국제연맹 가입 계기가 됐다는 거, 독일이. 그 다음에 캐노고 불이항 조약이 있죠? 그래서 파리협정에서 국가 정책 수단을 써서 전쟁을 배제하자. 그래서 부전 조약이었는데, 구체 수단이 없어. 제재 방법도 없고. 예. 그래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독일 배상금 문제인데, 미국이 독일 배상금 문제에 개입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독일에게 많은 이제 배상금을 요구했잖아요. 베르사유 조약 때. 근데 이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때 1차 세계 때 많은 돈을 좀 빌려줬어.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부터 돈을 받으려면 영국과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독일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미국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도중안과 영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독일의 마르크를 앉으시고 5년간 배상금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영안은 더 깎아줬어. 배상금의 총액을 4분의 1로 하고요. 59년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이 나니까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 후보 몰라티온을 했어요. 후보 대통령이 몰라티온은 뭐냐면 디폴트는 파산이죠. 몰라티온 유예야. 우리가 이제 채무를 더 이상 영국과 프랑스부터 1년 동안 유예할 테니까 좀 나중에 갚아도 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배상금 문제도 이런 식으로 좀 미뤄졌고, 노제네 때는 이제 그 배상금을 더 깎아줬어. 44분의 1로. 예. 그래서 있는데, 그거조차도 히틀러가 집권하니까 아예 무산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야. 예. 그렇지만, 뭐, 어차피 1차 세계대전 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예. 이제 그 문제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자, 거기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6번 문제 보면 가해 노잔협정이 있는데, 노잔협정에서 독일이 연합군 측에 배상을 한다며 연합군 측에 역시 미국에 대한 채무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이전에 미국이 제시한 안보다 더 반감된 내용인데, 요때 그 제시된 안을 무슨 안과 무슨 안이라고 하죠? 도주안과 영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협정은 이제 무슨 협정이에요? 여기 니은의 협정은. 이 협정은 프랑스 국경에 독일 국경과 독일 백일개 국경 확정 상호 보장하고 뭐 등등. 그 베르사유 조약 내용을 이제 준수하겠다. 그 유명한 로카노 협정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협정은 언제 깨졌어요?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나치한테 진주하면서 깨져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조약을 맺을 때, 이거는 이제 워싱턴 구축의 회담인데, 논의했던 일본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워싱턴 회담은 전반적으로 영일동맹이 폐기되고 일본이 상동성 이권을 중국에 되돌려. 이거 쓰시면 돼요. 영일동맹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라해 협정 후속 조치로 독일에 주어진 외교적 협정. 그러니까 이 협정을 계기로 해갖고 맺어진 그 후속 협정 조직이
뭐냐면 이제 독일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죠. 말 잘 들으니까.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했고 강대국의 지도로서 인정받아서 이사에 참석한 권리가 부여됐다. 그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해 조약, 부전 조약의 한계점 두 가지 쓰시오. 자,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한 것까지 좋은데 한계가 있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참가국들이 국가 안보 또는 중대한 국가 이익의 경우에 유보 조건을 내세워서 그런 거 있고 협정을 위배될 경우에는 강제 규정이 없어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유보 조건이 있고 예외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하고 군비 확장하니까 그냥 다 깨져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1930년대 만주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1930년대 민족 독립운동 상황을 보면 통일연성 운동과 무장투쟁의 노선이 강조됐죠. 반파쇼 운동이 일어났고 일제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죠. 그래서 이때 만주에서 처음에는 30년 초반까지 했다가 37년 중위전이 터지니까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죠? 간 내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제 한중연합군이 이제 활동했는데 만주사변 이후에 연합활동 배경을 보면 일제 만주 침략과 만주 수입, 그래서 중국의 한일 감정이 고조됐고요.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한류 개척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이제 조선혁명당하고 한국 독립당이 산하부대로서 조선혁명군하고 한국 독립군을 운영했죠. 자,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양세봉이에요. 그래서 중국 의원군은 이제 뭐냐면 여러 잡다한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부대들이야. 거기 사회주의 세력도 있고 마적 출신도 있고 등등. 이 군대와 함께 영릉간 전투, 흥경선 전투 등등등. 그래서 1만 연합군 승리했고요. 이때 1만 연합군 만자는 뭘까요? 만주군 계대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 지정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명이 이제 이정철인데 중국 호로군은 이제 원래는 남만주철도, 그러니까 일본의 남만주철도가 있어요. 남만주철도를 지키는 군대가 강동군이죠. 중국의 보조 군대가 호로군이야. 근데 이들이 뭐냐면 만주사변 이후에 정신 차린 다음에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과 같이 이제 연합작전을 해서 쌍성보 사도회자 동명성 등등해서 이겼어. 그러니까 어떤 전투에 어떻게 이겼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예전에 발해 유적지 문제하고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일제 대륙 침략하니까 한국 독립군 중국군에 무장 해제했다. 그래서 중국과 갈등이 나오는 무장 해제되었고,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이제 간내로 이동한 다음에 만주에서 주로 이제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고 있는데 거기 눈여볼 게 뭐냐면 다른 거는 이제 어차피 중국 공산당 위주이고 동북 항일연군 좀 기억해주세요. 동북 항일연군 누가 중심으로 만든 거죠? 중국 공산당. 그래서 민족이나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을 떠나가지고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화합작 조직이야.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의 한국인 사회주의자 활동을 했죠. 그들이 따로 조직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조국 강복회요. 그러면 조국 강복회도 사회주의자 중심이지만 성격상 뭐예요? 자화합작 운동 성격이 띄고 있다. 그런 거죠. 자, 조국 강복회 결성 배경부터 볼게요. 동북항일연군 중에 일부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만주 장백현과 한경도 일대에서 민족주의자, 청도교수들과 연결돼서 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주장을 보면 계급, 지위, 종교 등을 총호해서 일치단계의 조국의 강복을 주장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을 보면 국내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는 잠깐만 보천보 전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조국 강복회 중에 이제 사회주의에서 김일성 있죠, 김일성. 김일성 있는데 김일성이 그때 젊었을 때야, 20대 때. 그때 이제 뭐냐면 어딜 공격했냐면
그 국경지 보촌보를 공격했어. 거기 잠깐 점령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촌보 전투가 요걸 이제 조국 강국에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일본 애들 이제 막 만주에 있는 사회주의에 타격하니까 도저히 이제 거기 있지 못하니까 소련 측으로 넘어갔다가 소련 측에 의해서 다시 이제 같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세우게 지고, 이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갑산파라고요. 갑산파. 북한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당시 기획이 결성된 과정을 두 줄이나 말해보시오. 자, 일단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조선 중국 우용군과 관련된 거니까 무슨 것일까? 조선 혁명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한중연합군이 결성된 배경은 이제 그 다음에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나서 일본이 그 이듬해 계례군이 만주군이었죠. 이 때문에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이 어려워졌고 일제 만주 침략에 맞서가지고 한일 중국 우용군이 만들어지니까 독립군과 이들이 손을 잡고 이제 한중연합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에 들어간 김일성파 등등등 해가지고 해선진지에서 이제 공격해서 어디에 나타났다. 지명은 뭐였어요? 보촌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디귿의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쓰시오. 자, 이 극벌 접한의 한남 경찰부에서 오늘날 쭉 있는데 띄어쓰기 좀 잘못했네. 출도인데 이거 자세한 내용을 읽고 띄어쓰기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보촌보 전투는 왜 의미가 있냐면 뭐 전투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전투는 아니에요. 예. 근데 기존까지는 192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이제 뭐예요? 국내에서 그 무장투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때 생긴 거 37년에 거의 10몇 년 만에.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여론이 그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만주에서 항일 문제 투쟁이 계속 알리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오랫동안 잠잠했던 국내 항일 무장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촌보 전투가 나올 가능성은 예전에 없었는데 하도 요즘에 남북 하해 분위기다 보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는 절대 안 나오겠죠. 근데 최근에는 좀 약간 나올 기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전투 이후에 탄압을 보면 일제는 해산 사건을 통해서 조국 강부의 국내 조직, 천도교 조직이죠. 이걸 탄압하고 만주에서 한일 유격대에 대한 대대 토벌 작전을 벌였고 거기에서 활동 못하니까 이제 소련 쪽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전에 이제 그 5차 모의고사 때는 그 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감정이입을 살펴봤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감정이입의 단계에 나올까 두 가지 모델이 있죠.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자, 일단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그 2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그게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감정이입의 단계에서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사고활동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슈빗 2의 감정이입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고활동 내용은 크게 이제 첫 번째 재현, 역사에서 사실 왜 이러는가 팩트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은 주로 객관적 사실만 파악하는 거야. 근데 행위자 내면은 파악하지 못하는 거고. 그냥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관점의 감정이입 재구성이죠. 이거는 거꾸로 그 내면은 제대로 파악이 돼요. 근데 뭔 파악을 못하죠? 객관적 파악을 못해요. 상황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과 감점의 감정이적 재구성을 합쳐놓은 것이 역사적 사실 감정이적 재구성이에요.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파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어슈빌 리의 모형이 5단계가 있죠. 결합이 있는 과거는 아예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고정관념은 그 어떤 특정 행위만 가지고 이제 보는 거고, 일상적 감정이입은 현재적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된 감정이입은 그 당시 맥락을 보는데 한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근데 맥락적 감정이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보통 역사적 감정이입은 맥락적 감정이입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맥락적 감정이입은 이제 정의를 보면 증거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유 바탕으로 과거의 상황과 행위자 상황을 고려해서 과거의 제도나 행위자의 의도, 목적, 가치를 이해하는 역사적 기능이다. 그래서 공간과 동일시와 구분되고 미학적 감정이익과 사회적 감정이 다르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거고 실제 문제는 되게 이제 역사 사례가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마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내봤어요 한번. 자, 거기에서 이제 연구 사례 1과 연구 사례 2는 그다음 감정이입 단계와 관련된 연구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기원전 216년에 하니발이 칸나이라는 데 있죠. 칸나이에서 노마군 주력을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노마군 주력을 몰살시켜서 노마를 직접 공격하면 되는데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역사 팩트예요. 여기 좀 칸나이 자체도 좀 외워두세요. 유명한 전투예요. 포에니 전투에서. 자, 하니발이 노마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연구사의 1번이 어슈비디의 감정이입 연구죠. 5단계. 그래서 처음에 감정이입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 하니발이 멍청해서 그래요. 예, 그 이유, 굳이 그 이유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 하니발 같은 영웅들은 적에 대해 간담을 보였기 때문에 고정관념이죠. 어떤 특정한 관념 가지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가해당할 것은 이제 뭐냐면 고정관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노마의 방비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방비가 강하면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현재인의 관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 감정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한적 감정이 보면 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니발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와 공성장비가 노마 군대가 많지 않고 노마에서 직접 공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있죠. 제한된 감정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면 그 공성장비도 없고 그 다음에 하니발이 직접 공격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노마의 고집을 왜 노마의 고집을 기대했냐면 노마는 그 당시에 중앙집권국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마는 여러 동맹 도시들과 같이 이제 동맹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연맹왕국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노마와 싸울 때 노마 동맹 도시와 같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칸나이 전투에서도 노마군들 포를 잡을 때 노마군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노마 동맹군도 다 보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걸 노렸던 거죠. 하니발의 어떤 그 힘을 보고 알아서 노마 동맹시들이 노마에 이탈해가지고 거기에 자기한테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기대가 완전 무산됐죠. 왜 무산됐냐면 노마는 무슨 제도가 있었죠? 시민권 제도가 있었어요. 그 시민권 제도를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동맹시라도 그걸 이제 기대하고 이제 노마 유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노마의 충성을 바쳤던 동맹국의 이반을 기대했지만 실제는 잘 안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가나는 이제 각각 쓰시면 되고, 아까 다는 이제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고정관념에서 일상적 관념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언어적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사의 적절한 지도,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나는 현재인의 관점에서 있지만 나는 필요성이 있어요. 교육적 필요성. 학생들의 선지시나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간접 이해하기는 필요하다. 처음부터 맥락적 감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럼 라단계 명칭은 이제 여기 뭐 들어갈까요? 재현이죠? 재현의 역사 팩트를 이제 밝히는 건데 여기서는 칙령 내용 중에 기독교 공유뿐만 아니라 빼앗긴 기독교 재산을 돌려준 부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파악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 마는 요구는 뭐가 관련된 거야? 객관적 상황만 강조하죠. 내면은 없죠. 그러면 마단계는 뭐냐면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거는 의도 이런 것도 아는데 뭐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객관적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래서 행위가 일어나게 된 역사 상황적 맥락적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사실의 감정의 재구성을 이제 봐야 될 것은 일단 이거는 뭘까 외면과 내면을 다 합치니까 뭐와 뭘 같이 적으시면 되죠. 그 밑에 마와 기역을 같이 적으시면 돼요. 둘 다 외면과 내면을 같이 적어갖고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감정의 단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볼게요. 보너스 문제. 자, 보너스 문제 보면 보너스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다음은 1번과 서양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단어를 각각 써보고 가의 유입 경로가 되었던 곳이 어딘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역의 장르의 명칭을 쓰고 기역의 서양에 미친 영향을 한 가지 제시해보시오. 자, 가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학술, 문화, 기술과 서양의 것을 가리킨 말로써 있는데 딱 나오죠. 무슨 거죠? 나낙. 나낙. 나낙의 유입 경로가 됐던 지역은 어딜까요? 요거는 대지마. 이렇게 쓰면. 그럼 나가사키가 안 되냐? 이것도 맞긴 맞는데 큰 범위. 근데 나가사키 전 지역이 아니에요. 나가사키와 인공수로만 대지마를 쓴 거잖아. 그래서 쓰라고 하면 부채정을 쓰세요. 그래서 대지마 쓰면 돼. 나가사키 쓰면 틀려요. 네. 그러니까 튀지 마세요. 그냥 대지마 쓰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다고 예전에 이거 목민시설 써야 되는데 여의당전 쓰면 안 되냐? 안 되죠, 당연히. 그걸 목민시 써야지. 그거는 여의당전 쓰면 어떻게 해요? 틀리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거 특정한 명칭을 물어보잖아? 근데 보호존재라고 물어봤는데 예전에 거기 보니까 트랜스파 습격사건은 안 되냐? 맞아요. 트랜스파 습격사건도 별칭이야. 근데 틀릴 가능성이 많아. 왜? 교수라도 그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꼭 자기 전공 분야 내는 거 아니거든요. 교수도 그냥 보호전쟁만 알고 있는데 트랜스퍼 습격 사건을 썼다며. 뭔가 튀어보려고 쓴 건지 당연히 트랜스퍼 습격 사건 아니면 보호전쟁 알겠지. 그거 왜 모르겠어. 근데 그거 보호전쟁 쓰면 되는데 꼭 트랜스퍼 습격 사건 해갖고 틀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고편적이고 그냥 지역적인 것 명칭을 쓰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지. 뭔가 잘 알려지지 않는 명칭이나 큰 개념을 쓰면 이게 안 된다 그거죠. 자, 하여튼 요 나낙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나의 번역은 초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최대 성과, 초대 성과가 아니라 이게 오타네. 거기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나 책은 인체의 구조를 그린 의학사정이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해체신서예요. 예. 원래 이게 해체신서는 독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다음 이게 뭐냐면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됐고 그걸 다시 일본어로 번역했어. 지금이야 번역은 쉽지. 근데 그 당시에 번역이 상당히 힘들었어.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를 알아야지. 사전도 없었어. 한마디도 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이걸 하나하나 다 이제 뭐냐면 사전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돼.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 이제 거기 주위에 보시면 누구 돼 있냐면 해체신서를 번역했던 사람이 스기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한 단어를 아는데 처음에는 일주일 걸렸다고 해요. 한 단어. 그래서 근데 한 단어를 알면 또 두 단어, 세 단어 하면 금방 알겠죠. 몇 년을 걸렸는데 4년을 걸렸어. 4년.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등등.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식 조어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만 있죠. 민주주의. 물론 그때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런 번역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이죠. 그 어떤 국어 선생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민주적, 뭐 낭만적, 적자를 쓰기 싫대. 적자를 왜 쓰기 싫다면 일본의 잔재라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는 거야. 근데 이건 너무 좀 약간 배타적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쓰면 낭만이니, 그 다음에 이성이니, 계몽이니.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돼. 다 누가 만든 거죠?
그 일본 애들 번역하는 과정에 다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자, 뭐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어렵게 만든 책이 무슨 책이다? 해체신서. 그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있고, 이 해체신서 부분이 이제 그 뭐냐면, 교과서에도 있고, 동아시아 책에 있으니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도시대 때 세태나 풍속의 소재 그림이 어떤 거죠? 우키우에죠?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같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거기는 이제 해체신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걸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그, 교과서가 아니라 거기, 이게 지도서죠? 예, 잘못됐네? 예, 지도서 곤치쌤인데. 지도서. 거기 출처가 지도서에 있는 건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제 목소리 좀 쉴게요. 밑에 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체신서는 독일인 의사 쿨무스의 해부도보의 네덜란드어판을 일본어로 다시 번역한 것인데, 번역의 책임자인 스키타 겐파쿠는 원본을 입수한 후 사형장에서 실제로 인체 해부를 보고 인체의 구조가 그 책과 동일한 것에 감탄하고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번역은 나가사키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마에노 료타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1774년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스키타 겐파쿠가 그 해체신설 보고 이제 그 뭐냐면 그 원본을 보고 그 사형수 이제 시체를 찾아가지고 한번 배를 갈려봤어.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딱 맞았다는 거야. 아, 이거 진짜 뛰어나다. 그래갖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그 플러스 문제 2번. 자, 다음 밑줄치 이제 개혁운동의 목적을 쓰고 가와 나에 들어갈 불교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종사했는지 쓰시오. 자, 대승불교를 떠받친 것은 보살이죠. 보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원래는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죠. 근데 부처가 되지 않고 이 속세에 남으면서 민중들 계몽하는 사람들 보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보살을 이제 강조하는 건 대승불교인데, 원래 대승불교는 그 상자부 불교의 한 일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종파로 이제 발전된 건데, 이 운동은 BC 전후로 해가지고 1세기 전후로 해갖고 그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살 강조했고, 나에 들어갈 거는 가라한의 성실 주용큰 나불교와 달리 대승불교와 관련된 불교 명칭을 뭐라고 써야 돼요? 예전 소승불교라고 했죠. 근데 아마 소승불교라면 틀릴 거야. 상자부 불교. 왜냐면 소승불교는 대승불교 애들이 이제 소승을 좀 깎아내기 위해서 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상자불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대승불교의 개혁 목적은 종래 출가자 중심의 승려만이 종교했던 불교를 널리 민중들에 개방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면 불교 유적의 스토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대승불교가 이제 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명승지 같은 데에 가면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스토파가 그냥 부처님 사리를 보관한 기념물이었어. 명승지였어.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딱 오면, 그 사람들 오면, 그걸 좀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승려가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숙식하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 숙식하는 장소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발전된 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스토파의 그 의미가 단순히 예전에 상징적 의미였는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숭배의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EBS 강사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스토파는 소승불교에도 강조됐고 대승불교에는 강조되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대승불교 자체가 뭐에서 출발한 종교다? 스토파, 탑에서 그 출발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이제 자료 비율 쪽인데, 어, 3번이 어디 있나, 어디 붙어 있는 거나. 네, 여기 있네. 아, 잠깐만요. 얘가 어디 있지? 2페이지에 있네, 수능비. 자, 다음 기억의 왕이었던 왕조의 명칭을
수도 쓰고 당시 이은이 믿었던 종교의 박해를 받았던 종교의 명칭을 종교의 박해를 받았던 종교의 명칭을 교리 내용을 쓰시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산조 페르시아와 관련된 거예요. 사산조 페르시아. 자, 사산조 페르시아를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얘가 어딨나? 여기 있네. 자, 19페이지 펴보세요. 19페이지. 자, 사산조 페르시아는 누굴 계승한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앞에 있었던 페르시아를 계승한다고 해서 붙인 거죠? 근데 이제 후대학자들이 이제 앞에 있는 페르시아를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이걸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구분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중앙집권 국가고요. 그래서 요즘에 파르티아 왕조 때 이제 제후국제를 폐지하고 속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계통의 민족들이 이제 건국됐죠. 주변 유명 민족들과 대결을 했고, 그 다음에 영토 문제로 동로마 제국과 갈등하죠. 특히 종교 문제가 비잔틴 제국과 갈등하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뭘 믿었어요? 그리스 종교. 사산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교. 그래서 그 예전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조로아스교를 왕실 그 종교로서 존중을 해줬는데, 중요시 여기는지 사산조 때는 아예 그냥 국교화 시켜버려. 왜냐 사산조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조로아스트를 모셨던 신간 가문이야. 예.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국교화 시켰다는 거는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개무역이고, 되게 이란 쪽이나 저기 그 이라크 쪽은 다 중개무역 발달될 수밖에 없어. 비단길 바닷길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래서 문화는 이제 통합성이 강하다. 그다음에 국교는 이제 조로아스트교고, 그리고 이제 있고, 조로아스트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뭘까요? 마니교죠. 마니가 만들었던. 그래서 이 조로아스트교는 그 이원론이지만 나중에 이원론으로 통합이 되죠. 아우라 마주가 승리를 하잖아. 근데 이에 반해서 마니교는 철저하게 이원론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다. 그리고 악한 놈과 착한 놈이 이 세상에 없어. 내 마음속에 뭐야?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뭐냐면 수양을 통해서 악을 누르고 선을 키워야 되죠. 무슨 논리가 좀 비슷하죠? 불교식 논리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불교에 영향을 받았다. 예. 그리고 기독교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교, 기독교, 불교와 결합된 종교였고요. 그래서 조로아스교 입장 때는 이 마니교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교 탄압을 받아. 그래서 마니가 이제 죽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니교가 중국에도 건너가죠. 명교라고 부르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산식 미술 공예가 발달돼서 발달된 이단 미술이 형성되고, 자연철학과 과학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문학도 발달됐고 등등.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보너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너스 문제 이제 그 왕은 누구냐면 샤프 1세예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왕인데, 이 샤프 1세는 그 앞에 있는 이제 페르시아를 창건했던 자기 아버지 그 아르다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마하고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노마와 싸우는 가지고 노마의 황제를 뭐냐면 포 잡아. 그래서 발라니우스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노마군 병력들을 이용해갖고 포로됐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쪽 그 농경의 관계공사를 완성을 시켜요. 예. 그래서 유명했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의 이제 그 수도는 어딜까요? 크테시폰.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종교는 탄압받던 종교, 아우라 마주다를 믿었던 종교가 뭐예요? 조로아스터이죠. 조로아스터 탄압받던 건 마니교죠. 예, 마니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니교의 교리 내용, 이것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자, 현세 부정의 근육주의와 정신주의 성향, 선악 이분법. 예, 그래서 이원론적 종교죠. 그 다음에 육식과 음주를 금하고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금지하는 등등등 이런 것도 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니교의 영향을 받고 이제 나중에 유럽에서도 이단이 나오죠. 무슨 파예요? 카타리파. 그런 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
제가 뒤에, 예. 자, 다음 가에 들어갈 세금을 써보고 가에 징수할 목적을 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의 부정적인 평가를 한 줄 이내에 서술해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임시토지 수독세랑 거예요. 자, 임시토지 수독세는 처음 들어왔죠, 이거. 듣보잡인데 이거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명칭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임시수도 저도 이제 정확히 뭐냐면 임시토지 수독세인데 제가 이제 뭐냐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제 문제 그냥 대충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세금은 임시 토지 수독세. 목적은 한국전쟁에서 이제 그 당시 국민경제 불안정과 양국의 수급 조절 이렇게 있고, 그래서 부정적 평가는 당시 엄청난 전시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농민에 떠넘기는 결과가 되어 농민정책위에 전비 전달을 해체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물세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 주 세금을.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 이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명칭 좀 집어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기 있죠? 여기다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문. 1950년 물가 폭등에 따른 공무원 봉급 3배 인상과 1951년 들어 공무원에 대한 미국 배급제 실시 등으로 정부용 양곡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자 어떻게 하면 비인플레이션적 방법으로 막대한 현물 양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정부는 농업소득에 대한 기존의 급납제 방식의 지세제도를 폐지한 대신 새로의 현물 징수 방법에 임시토지 수득세를 신설함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임시토지 소득세법인데 요거 명칭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이제 찾아보니까 소득이 아니라 수득세예요. 수득세. 소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받은 세금에 수득세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외워두시고 아마 뭐 세금이나 명칭 목적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예. 어차피 이거 뭐 이해해봤자 뭐 잊어먹을 거니까 시험 끝나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노비제도와 관련된 내용. 노비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노비종부법.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서 저기 25페이지 펴보세요. 25페이지. 자, 거기 노비가 이제 공노비와 이제 뭐냐면 산노비 이렇게 나누죠. 공노비는 여기에 따라서 성상노비와 낙공노비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산노비는 솔고노비와 외고노비 주거 형태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노비의 처지 좀 보시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노비의 신분제도인데, 노비의 신분제도 쭉 받았는데 되게 이제 세종 때 노비종부법, 태조 때 노비종부법을 고쳐했고, 그 다음에 세조 때는 일천직전에 됐죠. 한쪽이 노비면 다른 쪽 다 노비야. 예. 그 다음에 조선후기 때, 조선전기 때 노비종부법 다시 실시했어요. 실시 배경이 좀 다른데, 양인 여자와 노비 남자의 결혼 증가, 양인 확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결국에는 이통기국내 입계해서 서인세력들은 찬성, 반대는 남인들이 반대했고, 이게 현종 때 실시했다가 또 폐지됐다가 영조 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남인이 집권할 때는 폐지되고, 그 다음에 서인이 노동이 집권할 때는 다시 실시하는 그런 과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다음 기역의 명칭을 써보고 이 법을 실시할 결과를 말해보시오. 여기 기역이 실시한 목적을 양반의 노비 징식 방법과 연결시켜서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공사노비의 양인 처 소생은 한결같이 어머니 역을 따르게 법을 세우다 명했다. 그래서 이거는 노비 무슨 법일까요? 어머니 역을 따르니까 노비종부법이죠. 노비종부법. 자, 그러면 이 법의 실시 결과는 어떨까요? 이거는 노비가 이제 양인처를 맞이할 경우는 그 자식이 어머니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양인 신분이 되죠. 그만큼
확률적으로 이제 노비의 수가 격감이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노비 남자가 이제 여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노비가 이제 경제력이 이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집전을 할 경우에는 계속 노비잖아. 또 국가 일정 세금을 못 붙죠. 양인 수가 줄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노비 수를 노비를 이제 양인수 확보해서 노비를 이제 등업시켜 주는 거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 이 실실 목적으로 양인 노비 증식 방법과 연계시켜서 서술하시오. 자, 노비 종목법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배경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서를 나는 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양반의 노비 증식 방법인데 일전 집전환에서는 한쪽만 노비면 자식이 다 노비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자신의 노비와 전우를 혼인시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비를 증식시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자신의 노비와 전우들 혼인시켜서 노비를 증식시키는 행위는 자행됐게 되는데, 이 다음 폐단을 막기 위해서 노비 종목법을 실시했다. 근데 사회경제적 배경을 쓰라고 하면 뭘 써야 되겠어요, 이건 좀 다르게 써야 되겠죠? 이거는 양인수가 어떻게 되죠? 감소되니까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는 게 그런 물증이 아니라 노비 증식 방법 관련돼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이제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 후기 때 중인치의 신분상승 운동과 관련된 사료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인치의 신분상승과 관련돼서 공사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6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세요. 자, 조선 후기 때 중간계층은 이제 서울과 중인인데, 이때부터 서울과 중인이 중서계층이라고 이제 불렸죠. 그래서 중인 때 신분상승 운동이 이제 있는데, 이때 그 당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속 상승 운동을 통해서 정조 때 유독국, 이독부, 박제가,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신해통공, 허통을 통해서 이제 철종 때 이제 서울 군국법이 폐지되죠. 자, 중인들은 경제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분상승 운동을 했고, 19세기 때 서울들이 이제 서울을 통하니까, 신해 허통하니까 소총 운동을 전개를 했지만 실패했다. 역관 같은 외공보를 통해서 도구 세우고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역관들은 대청 외교 활동을 통해서 서학 같은 외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근대사회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개화파 3비조 중에 한 명인 오경석 같은 사람이 있죠. 중국 역관 출신. 자, 그 다음에 중인들은 이제 독자적 문학이 형성됐어요. 이게 위양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역사서 편찬도 있고 시사활동을 했고, 위양문학이 시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중인들 역사의식 같은 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규사, 연조기감 등등등. 규사는 서울의 역사, 연조기감은 향리의 역사.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독자적 역사서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중인치의 성장이 자기 표현이고, 이걸 자기 역사의 정리에 기고를 했고요. 왕조 중심, 양방 사대부 중심의 역사학에서 벗어나 평민 중심의 어떤 역사학이 태동되었다. 이런 데 나오는데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6번. 이게 어디 갔나? 자, 다음 기획과 관련된 전개한 운동의 명칭을 말해보고, 이 운동의 사회경제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운동의 계기로 되었던 니은의 조치를 명칭을 써보고, 당시 시사를 중심으로 중인들이 주도했던 문학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오랫동안 막혀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활히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이걸 통공정책이라고 해요. 통공정책 보통. 우리가 시내통공은 있는데, 난전만 표지야. 이것만 아니라,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썼던 거야. 이 운동은 19세기 때 했던 중인대 무슨 운동이 통청운동이죠. 통청운동. 이 통청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서울대 이제 서울대 시내 통청처럼, 법제적으로 뚫려가지고 막혀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간행적으로 막혀있는 걸 뚫어달라는 거야. 우리도 좀 높은 간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 천효제를 해달라. 이겠죠. 무슨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죠? 서울들의 뭐죠? 니은과 관련된 시내 통청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시내 통청,
또는 신해통공이라는데, 신해통공이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이제 그 전에 60가짜에서 60년에 있었던 이게 뭐예요? 1851년이니까 그 60년에 있었던 1790년이겠네요? 91년에 있었던 신해통공. 요거는 금난정권 폐지와 관련된 거고, 요거는 이제 중인들, 서울들의 서울군고법에서 간직친 금지된 걸 이제 터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고. 자, 기억의 운동에 계기했던 거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 운동이 왜 중인들이 했냐? 19세기 양반 중시와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한 상황에서 중인들이 자신의 경제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거기 당시 시사를 중심으로, 시사는 시모임이죠. 그래서 시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했던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그러니까 그 문학이 뭐냐면 위양 문학이에요. 그거 외워두세요, 명칭.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5페이지 주에 그 내용을 있죠. 시사는 시대를 중심으로 즐기는 모임으로 오늘날 시동인의 성격이 있는데, 이때 중인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조선 후기 때 형성이 됐던 모임인데, 원래는 양반 문화였지만 후기 때는 중인 서민층이 항의되었다. 후기라고 좀 곤치시고요. 그래서 그걸 위양 문학이라고 하고, 요때 이제 작품들도 나왔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봐주시면 되고, 그 중에 유명한 시사가 있어. 옥계 시사라는 게 있어요. 옥계 시사. 예. 그래서 옥계 시사 같은 시사 문화가, 시문화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와 관련된 문학은 그 위양 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6차 비어까지 해가지고 다 끝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7차, 8차 이렇게 할 거야.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원서 접수하시죠. 예. 그래서 잘 하시고 지역 선택할 때 소신 지원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판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강의 때 원서 접수 방법 얘기했으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목요일날 맨날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작업이 좀 있어요. 카페 일을 좀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원서 접수 이게 상표도 올려야 되고 바쁘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오후 정도에 이게 모의고사 문제 답을 올릴 테니까, 그때 다운받아 보세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